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바로 돈 씀씀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살 사람의 차이점 3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책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는 세계 3대 투자가인 짐 로저스를 인터뷰하며 깨달은 영감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막연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습관을 통해서 미래의 부를 이룰 수 있는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결국 부자가 될 사람인지 알아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저축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사람들은 변하길 원한다. 물론 더 좋은 방향으로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일단 생각이 잘 안 바뀐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바꾸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적용한다. 그 어떤 방법이란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조금씩 바꿔감으로써 전체 생활 패턴을 바꾼다. 생활 패턴을 바꿈으로써 자신을 바꾼다. 성공한 사람과 부자, 돈을 많이 벌게 될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에는 관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투자 아카데미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느낀 점이 있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한마디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건강관리다. 인간은 몸이 자본이다. 건강을 해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한다. 그들은 건강에 유의한다. 건강 관리를 하려면 식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내가 먹는 음식의 열량이 어느 정도인지 의식하고 야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돈이 많으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먹을 수 있을 테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당질이 많아서 과식하면 살이 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운동은 물론이다. 짐 로저스의 경우 매일 자택에 있는 피트니스장에서 운동을 한다. 나도 그렇다. 건강관리에 무척 많은 신경을 쓴다. 건강은 자기 자본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래서 나는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체중은 건강의 척도이자 자기 관리의 상징이다. 체중이 증가하면 식사 재료를 바꾼다. 주위에 유혹이 있어도 절대 과식하지 않는 것은 매일 건강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도 어렵지 않다.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습관화하면 말이다. 관리라느니 매니지먼트라느니 귀찮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좋은 습관을 규칙으로 정하면 그 다음에는 지키기만 하면 된다.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그때그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귀찮고 힘들다. 그러다가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건 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좋은 자기관리 습관을 갖고 있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들은 목표 설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자기 관리와 습관도 무척 중시한다. 좋은 습관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좋은 습관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게 함으로써 시간 낭비를 없애준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 외에도 여러 할 일이 정해져 있다. 나는 그저 순서대로 그 할 일들을 하면 된다.
체중을 잰 다음에는 수면 중에 입안에 잡균이 늘어났을 테니 입을 헹군다. 그 다음 물을 한 잔 마시고 이후 정해진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 현재 당당한 세상의 대부호들이 하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이다. 평생 돈의 강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툭하면 이렇게 말한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 종종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거나 지각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바빠서 못했거나 늦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준비하지 않은 것뿐이다. 결국은 자기 손해다. 그래서는 얻을 수 있었던 돈을 불리는 방법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돈의 강자가 될 만큼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사전 준비를 한다. 그것도 여유를 갖고 한다. 먼 지방에 사는 사람은 늦지 않도록 아예 하루 전에 온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자기 관리다. 부자들은 평소 시간 관리를 습관처럼 붙이고 다닌다. 그들은 어떤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 금세 파악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들은 여러 일을 효율화하거나 생략해서 시간을 만든다. 예를 들어 나는 식사는 해도 2차는 가지 않는다를 규칙으로 정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 이게 전부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문제는 사용 방식에 있다. 아침밥을 먹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있다. 출퇴근 시간도 있고 목욕 시간도 있다. 그 시간들을 아주 조금씩 아끼면 2, 30분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다. 영업해본 사람으로서 영업 실적을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낭비 요인을 줄이는 데서 큰 차이를 보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윌 스미스가 출연한 행복을 찾아서 라는 영화를 꼭 보라고 권한다. 노숙자였던 주인공이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 극한까지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꼭 사용해야 하는 시간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관리한다. 심지어 꼭 사용해야 하는 시간도 좀 더 효율화한다. 자신을 그리고 시간을 빈틈없이 관리한다면 시간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 방법은 돈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참고로 나는 해야 할 일을 스마트폰의 일정표에 전부 적어 놓는다. 하루의 일정란 중 아침 시간 부분에 할 일 리스트를 적는다. 그러면 깜빡할 일이 없다. 또한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폴더에 정리해 놓는다. 그러면 그 앱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데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짜투리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아주 큰 차이를 낳는다. 그래서 제대로 정리한다. 스마트폰 화면을 정리하는 것도 실은 돈을 모으는 행위인 것이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저축이나 투자 금액을 먼저 정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한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반면 돈을 많이 갖게 될 사람은 돈을 제대로 관리한다. 그들은 저축 또는 투자할 금액을 먼저 정한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인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조차 파악하지 않는다. 돈의 강자가 될 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는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는가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계획이나 예산을 세워봤을 것이다. 얼마나 판매해야 할지, 얼마를 이익으로 내야 할지, 그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얼마를 사용해도 될지 등을 계획하고 그에 맞게 움직인다. 왜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 때 잘 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달성됐을 때 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회계와 관련 없는 업무를 해도 계획과 예산을 의식하며 일할 수밖에 없다. 매출과 이익을 추구하며 조직의 규모를 확대했으나 그에 따른 비용이 더 크면 회사는 망한다.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이 정해져 있어야 회사 경영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 극명한 사실을 회사에서 벗어나는 순간 까마득히 잊고 만다.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며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추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돈의 강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 예산은 회사를 경영할 때만 세우는 게 아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생각하기에 따라 개인도 하나의 기업이다. 계획이나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투자 아카데미에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중에는 지갑은 물론이고 은행 계좌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계좌 잔액도 모르는 사람은 본인의 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물건을 산단 말인가? 계획도 예산도 없는 사람이라고 핀잔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돈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백발백중 자기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모를 것이다. 실제 나는 월급이 적어서 저축할 돈이 부족하다는 사람들에게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종종 물어왔다. 여지없이 잘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자기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면서 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아세요? 그들 대부분은 매달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알지 못했다. 월말에 돈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다. 당신은 매달 무엇에 얼마를 쓰고 있는가? 지금껏 하지 않았다면 이번 달만이라도 낱낱이 적어보자. 반드시 쓸데없는 지출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 지출을 저축으로 돌린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을 줄인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쓸데없는 지출을 파악하지 못한다. 돈이 없는데 돈을 늘리고 싶은가? 방법은 두 가지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거나 나가는 돈을 줄이거나.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조언이다. 결국 나가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한다. 전 쓸데없는 지출은 안 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묻는다. 커피 전문점에서 일주일에 몇 번 커피를 마십니까? 이 질문에 묵묵부답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무려 5,000원에서 6,000원이다. 커피 정도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일주일에 3만 원이면 한 달에 12만 원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큰 액수다. 무조건 절약해서 자른 고비처럼 살라는 말이 아니다.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 기쁘지도 않은 일에 쓰이는 돈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그 지출은 정말 필요했을까? 돈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보자. 이것이 지출을 낱낱이 적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도 모르게 무심코 쓰는 돈은 없는지, 혹시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의식적으로 돈을 쓴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돈을 쓴다. 바꿔 말하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지출을 찾아내는 두 가지 질문의 팁은 이렇다. 그 지출은 정말로 지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때 꼭 돈을 써야 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되돌아보면 의외로 쓸데없는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커피는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계획이 명확하면 그 계획을 실행하고 싶어진다. 한 예로 자신에게 1억 원을 모으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자.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돈을 모은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10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역산해서 계획을 세웠더니 나온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년에 1,000만 원을 모으면 되는 것이다. 보너스가 연간 360만 원 주어진다는 전제 아래 월 50만 원을 비축하면 960만 원이 된다. 이렇게 10년을 모으면 9,600만 원이다. 나머지 400만 원은 자금 운용으로 마련하면 된다. 이제는 50만 원을 역산할 차례다. 이를 위해서 매달 수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매달 월급 액수를 쳐다보며 하루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계산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스스로에 대한 논리적인 계획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물론 더 장기적이고 큰 목표를 만들 수도 있다. 5억 원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누군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나는 그에게 지출을 줄일 뿐만 아니라 수입이 들어오는 경로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훨씬 다양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회사원이라는 신용을 이용해 저금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만약 한다면 임대 수입이라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을 불린다. 앞서 굳이 지갑 속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 무척 위험한 물건이 이 지갑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신용카드다. 신용카드의 장점은 편리함이다. 하지만 이 장점은 고스란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우선 내가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갑 속의 현금은 나가면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조금밖에 없으니 사지 말아야겠다는 판단이 바로 서면서 지갑을 닫게 한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지갑 속에 돈이 들어있지 않아도 무엇이든 살 수 있게 한다. 물건을 구매하면서 돈을 썼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결국 내가 지급해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원래는 지갑에서 빠져나갔을 돈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말하자면 단기 차입금이다. 대부분의 부자들 혹은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쓸데없는 물건을 구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금으로는 사지 않을 것도 신용카드로 긁어버릴 수 있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절제가 쉽지 않다. 부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 상당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갑 속에 현금도 적게 가지고 다닌다. 필요하면 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낸다. 그러니 낭비를 하려야 할 수가 없다. 누군가는 짠돌이라며 비난하겠지만 그들은 그저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뿐이다. 일부러 지갑 속에 돈을 넣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면서 말이다. 나는 현금을 찾을 때 원래 금액보다 조금 모자라게 인출한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생각하고 43만 원을, 30만 원을 생각하고 20만 7천 원을 인출하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인출하고 나면 43만 원을 인출했는데 50만 원을 인출한 기분이 든다. 그러나 지갑에는 43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43만 원밖에 쓰지 못하고 심지어 그 금액을 다 쓰려 하지도 않는다. 결과적으로 지갑에 있었다면 써버렸을 7만 원이 계좌에 남게 된다. 1년 단위로 생각하면 꽤 쏠쏠한 금액이다. 돈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 같지 않은가? 여러분도 꼭 해보기를 바란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자신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과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돈이 없다고 타령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저축을 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많은 경우 쓸데없는 지출을 없앤 사람이다. 하지만 무엇이 쓸데없는 지출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지출이고 무엇이 쓸데없는 지출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느낀 점이 있다.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하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고등학생이 몇십만 원이나 하는 명품 지갑을 갖고 다니고 세후 수입이 200만 원 정도의 젊은 여성이 500만 원, 700만 원대의 명품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은 빈번하게 볼 수 있었다. 통장 잔액은 100만 원인데 신용카드를 긁어서 300만 원짜리 브랜드 액세서리를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원하는 물건을 샀으니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명한 구매 행위였는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가인 브랜드 제품이 정말로 당신에게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정말 당신 자신을 위해 산 것인가? 혹시 체면을 위해 산 것은 아닌가? 과시하고 싶어서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비싼 제품을 살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정말로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가? 가성비는 어떤가? 나는 얼마 전에 운동화를 하나 구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신발 브랜드를 둘러봤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운동화가 있었다. 즉, 가장 인기 있는 운동화였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한 켤레에 80만 원이나 했다. 물론 그 운동화를 신으면 유행하는 신발이니 봐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신었다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다. 나는 그 신발에 8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흰 운동화라 금방 때도 탈 것이었다. 나는 종종 아이들과 외출하는데 툭하면 아이들의 신발이 내 신발에 닿고 난다. 신발은 순식간에 더러워진다. 결국 나는 그 운동화를 사지 않았다. 대신 그리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 운동화를 3켤레 샀다. 총 20만 원쯤 들었다.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다. 나라고 브랜드 제품을 사지 않는 건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브랜드 제품은 품질이 좋고 디자인도 멋지다. 하지만 무리해서 사진 않는다. 싸게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대표적인 공간이 아울렛 매장이다. 그곳에 가면 같은 물건을 30-4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2월 상품일 테지만 나는 최신 상품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편이다. 아마 대부분이 나와 같을 것이다.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면 그 물건이 어느 시즌 제품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좋은 물건은 싸게 사는 편이 낫다. 브랜드가 아닌 상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말이다. 자신의 수입을 훌쩍 넘는 금액을 지출할 가치가 정말로 있는가? 그것을 사거나 갖고 다님으로써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낭비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정한다. 물론 아니요, 이건 열심히 한 제게 주는 보상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 역시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자신에 대한 보상은 분명 필요하고 좋은 작용을 한다. 단지 쓸데없는 보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쓸데없는 보상이란 비용 대비 효과가 나쁜 보상이다. 그것은 분명한 낭비다. 우리는 그 비용을 낼 만큼 효과가 있는지 가려내야 한다. 가려내는 방법은 과시를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를 생각하면 된다. 여행을 간다고 해보자. 남을 위해, 과시하기 위해 여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행은 무조건 자신을 위한 소비에 해당한다.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시야를 넓혀준다. 새로운 발견은 물론이고 신선한 자극을 준다. 이것이 우리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일 것이다. 커다란 매력이 우리를 여행으로 이끈다. 당연히 부자도 여행을 좋아한다. 그들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맥을 통해 새로운 발상을 만나고 싶어 한다. 결과적으로 여행은 일도 잘하게 하고 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나라고 다를까? 여행은 자신을 위한 쇼핑이다. 과시용이 아니다.
나는 명품은 아니지만 좋다고 평가하는 지갑을 산다. 나의 지갑은 지역 활성화를 후원하는 한 회사가 만든 가죽 지갑이다. 가격은 명품에 비할 수 없지만 가치만큼은 그보다 더 뛰어나다. 이 회사를 후원하고 있지만 지갑을 산 이유는 지갑 자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여야 자신을 위한 쇼핑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흔히 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 이 지갑을 본 많은 이가 그 지갑 어디서 사셨나요? 하고 묻기도 한다. 어쩌다 보니 과시용이 되어버린 경우다. 쇼핑을 할 때는 잠시 멈춰서서 무엇을 위해 사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가성비를 따져보자. 그것이 낭비를 찾아내는 지표가 되어줄 것이다. 쓸데없는 것을 사게 하는 또 다른 미끼로 포인트 카드가 있다. 나는 포인트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 어느 가게에서든 물건을 사면 포인트 카드를 갖고 계세요? 라는 말을 듣는 시대지만 나는 포인트 카드를 갖고 다니지도 만들지도 않는다. 포인트 카드가 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포인트 카드는 왜 있는 것일까? 결국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사게 하려는 기업의 마케팅 정책이다. 갖고 다니지도 만들지도 않지만 정말 영리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감탄하곤 한다. 이 포인트 카드는 포인트가 쌓여서 포인트가 3배 쌓이는 날이라서 포인트를 쓸 수 있어서 라는 이유로 쓰고 싶게끔 한다. 만약 포인트 카드가 없었더라면 사지 않았을 물건을 사게도 한다. 즉, 쓸데없는 것을 사게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낭비다. 포인트 카드가 있어서 불필요한 물건을 사버린 것이다. 포인트는 얼핏 보면 이득인 것 같지만 불필요한 쇼핑을 한다는 점에서 전혀 이득이 아니다. 대부분이 포인트로 이득 본 것 이상으로 돈을 쓴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낭비를 소비자가 해주지 않으면 마케팅 전략은 완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낭비에 가까운 소비를 소비자가 했을 때 기업은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이 포인트 시스템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포인트 카드는 나뿐만 아니라 부자나 성공한 사람 상당수가 만들지 않는다. 포인트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소비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주 편하다. 포인트 카드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 생긴 포인트가 자신의 등급과 연동이 되어 골치 아픈 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항공 마일리지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해외 출장이 잦아서 모 항공사의 등급이 높은 편이다. 그런데 갑자기 등급 산정 구조가 바뀌어 버렸다. 작년과 같은 횟수를 이용해도 같은 등급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알아보니 비즈니스석을 예약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한 번 더 해외를 왕복해야 작년과 같은 등급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출장을 갈 일이 없었다.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 등급을 확보해 얻는 이득과 그러기 위해 드는 비용을 저울질해 봤다. 그러고는 그 등급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공사 마일리지 등급은 과시용으로만 가치가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할 행동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에 다녀왔을 것이다. 나는 그 일을 계기로 마일리지에 대한 일말의 집착도 제거했다. 소비자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하게 보였고 그 부추김이 심히 불쾌했기 때문이다. 포인트 카드를 만들지 않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포인트 카드를 만든 탓에 쓸데없는 것을 사서 손해를 본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손익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그래도 만들고 싶은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사실 손익을 따져볼 필요도 없는 문제다. 없는 게 좋다. 전혀 이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